네, 고성호 칼럼입니다. 한동훈, 김경수만 띄웠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김경수 복권을 결정한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한동훈 쪽에서 반대 입장을 표명하자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하는 원론적이지만 매우 강한 메시지를 계속 내고 있는 것이 그것을 반증합니다. 사실 특사 때마다 김경수는 매번 논의 테이블에 올라왔다고 합니다. 대법원에서 2년형을 선고받았던 김경수는 2022년 12월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함께 사면을 받았습니다. 그때 형이 5개월가량 남은 시점에서 사면을 받아서 감옥에서 풀려났어요. 근데 그때 통상적으로는 사면과 복권을 한꺼번에 해주는데 그때 사면을 하고 복권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선거사범이었기 때문에. 선거 때 여론조작을 한 선거사범이었기 때문에 그 시점에 총선을 앞두고 있어서 선거사범이니까 다음 선거에는 참여할 수 없게 제한한다는 취지로 복권을 유보했고, 그래서 이제 선거가 끝났으므로 이번에 복권을 단행한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광복절 특사에는 조윤선 장관, 안종범 수석, 원세훈 국정원장 같은 주요 여당 인사들이 대거 사면이 됩니다. 그들과 최소한의 형평성을 맞춘다는 점에서도 김경수의 복권이 결정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동훈이 직접 얘기를 하지 않고 자꾸 주변을 시켜서 지금 변죽을 울리는 식의 반대를 전파하고 있는데, 이 한동훈 측이 주장하는 것은 민주주의 파괴 범죄를 반성하지도 않은 사람에게 정치하라고 복권해 주는 것은 공감하지 못할 국민이 많을 것이다. 이 뭐 하여튼 좀 말이 긴데, 하여튼 김경수 민주주의 파괴 범죄를 저질렀고 반성도 하지 않으니 복권해 주는 안 된다, 이겁니다. 한동훈이 이 김경수 복권 건을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과 차별화를 나서면서 지지층을 다지기에 들어갔다, 뭐 이런 해석이 그래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경수 복권을 결심한 데에는 대충 세 가지 이유가 있는 듯하다고 이 정치권에서 해석이 나옵니다. 첫째는 2022년 12월에 사면을 받았을 때, 그때 이번에는 사면만 하고 복권하지 않는다, 선거 끝난 다음에, 총선 끝난 다음에 복권한다는 것이 어느 정도 예정돼 있었다는 겁니다. 이건 약속해 줄 수는 없는 문제지만 이게 관행과 상식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두 번째는 말씀드린 대로 조윤선 장관, 안종범 수석, 원세훈 국정원장 같은 사람들이 대거 포함이 되는데 최소한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김경수 복권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이미 김경수가 2년 중에 1년 7개월을 감옥을 살았다. 그리고 사면이 돼서 5개월 당겨서 나온 상황에서 1년 8개월이 지났다. 그런데 이 사람을 앞으로도 계속 피선거권을 박탈한다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 이런 식으로 기준을 갖다 대면 우리 자유파 정치인들 중에도 한동안은 정치 활동을 못하게 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된다, 그런 이유입니다. 그러면서 김경수 복권을 건수로 잡아서 뭔가 대통령과 차별을 하는 것이 한동훈의 대선 구도에 유리하다고 한동훈 쪽에서 생각한다면 그건 착각이다. 대통령의 임기는 아직 3년이나 남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런데 이 논란 과정에서 2022년 12월에 한동훈이가 2022년 12월에 김경수가 사면될 때 5개월 형을 남기고 있다가 감옥에서 풀려났어요.
그때도 대통령 사면으로 나왔는데 그 사면의 절차는 이번과 똑같습니다. 법무부 사면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한테 건의하는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이러이러해서 김경수 사면해달라 그 건의를 올려서 대통령이 제거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 그 법무부 장관이 누구였냐? 한동훈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민주주의 파괴 범죄를 저질러서 안 된다. 그럼 그때는 되고 왜 지금은 안 되냔 말이에요. 그때 반대를 했어야지. 반성을 안 하기 때문에 안 된다. 그때는 반성했나요? 그때도 김경수는 반성 안 했어요. 그때나 지금이 똑같은데 왜 그때는 사면은 되는데 이번에 복구는 안 된다고 한동훈이가 언론 플레이를 하냐 이 말이에요. 반대하려면 그때부터 반대를 했어야지. 법무부 장관으로 있을 때. 법무부 장관으로 있으면서 김경수 절대 안 돼 했으면은 대통령이 사면 복구 못 시켜요. 장관이 자리 걸고 버티면. 그때는 아무 소리 안 하고 김경수 사면 시켜놓고 이제 와서 왜 복권을 반대하냐. 진짜 그랬냐? 찾아보니까 진짜 그랬어요. 여기 한동훈 쇼츠라는 채널에 나와 있습니다. 사면 대상자 박준우, 우병우, 조원동, 최경환, 원세훈, 이채필 거기에 김경수 이름이 끼어 있어요. 박준우는 박근혜 정부 때 정무수석이었고 우병우는 민정수석이었고 조원동은 경제수석이었고 최경환은 경제부총리였고 원세훈은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장이었고 이채필은 국회의원입니다. 장관이었습니다. 전부 다 우파잖아요. 여기에 딱 김경수 하나가 좌파가 끼어 있는 거예요. 2022년 12월에도 그 김경수 하나 좌파를 끼워 넣어서 사면했어요. 한동훈이가 지금 브리핑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한동훈이가 이번에 이 대통령 사면권에 간섭하는 제가 엊그저께 논평에서 이건 행패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걸 하는 과정에서 사실 사면론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근데 대통령 혼자 이 사람 해, 이 사람 안 해 절차가 필요한데 그걸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한 2달 전부터 국민의힘 쪽, 여당 쪽에서 사면이 꼭 필요한 사람들 명단을 좀 취합해달라. 야당 쪽에도 물어봐요. 또 기업 쪽에도 물어본다고요. 이런 걸 해서 쭉 모아가지고 법무부가 사면위원회를 개최해서 여기서 결론을 내리고 나서 대통령한테 건의하면 대통령 사면권이 행사되는 건데 이 과정이 다 물밑에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물밑에서. 아니 공모할 수는 없잖아요. 누굴 사면해 줄까? 공모하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밑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이걸 자꾸 한동훈이가 드러내놓고 얘기를 하기 시작하고 한동훈 측에서 또 이재명 측에서 우리가 뭐 건의를 했니 안 했니? 야당이 그러는 것은 정략적으로 대통령을 엮어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러나 보다 하지만 우리 여당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그야말로 대통령에게 심각한 부담을 주고 결과적으로 한동훈이도 엄청난 부담을 안게 되는 일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야 비밀이 없네. 한동훈이랑 무슨 얘기를 하면 그게 언제 어떤 형태로 언론 플레이가 될지 모르겠다. 비밀이 없네. 이거 어떻게 믿고 얘기하냐라고 하는 푸념과 한탄과 불편함이 나오는 거예요. 뭐 그건 그렇고 지금 김경수 복권이라는 돌멩이가 저 좌파 더불어민주당 쪽에 던져지니까 저쪽은 사실은 지금 한참 정당대회 막바지기 때문에 정신 차리기도 어려운 상황인데도 김경수라는 돌멩이 하나 때문에 일파만파 내부에 균열과 갈등이 벌어지고 있어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걸 노리고 사면했다고는 이걸 노리고 한동훈 복권을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 김경수 복권이라는 카드가
견고하기 이를 데 없는 이재명 1급 체제에 심각한 균열을 지금 갖고 오고 있다. 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김경수 복권 결정은 매우 복합적이고 다양한 여러 가지 함의를 포함하고 있는 결정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이게 이제 한동훈이가 공개적으로 반대를 하다가 오히려 지금 제 발에 발등 찍듯이 돼버리니까 지금 확전 자제. 한동훈이가 가급적이면 지금 직접 자기가 이 얘기를 안 하려고 하고 있어요. 추경호가 그 분위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자들이 자꾸 물어보니까 추경호 원내대표 확정되고 나면 필요한 말씀 드리겠다. 확정 언제 되냐? 내일 국무회의에서 됩니다. 확정되고 나면 필요한 말씀 얘기하겠다. 한동훈 대표도 확정되면 입장을 내든지 말든지 하지 않겠냐. 이 얘기는 뭡니까? 하루 이틀만 좀 참아라. 입 좀 다물고 있어라. 이 말이죠. 홍준표는 김경수를 사면한 한동훈이가 복권을 반대하는 것은 도대체 이치에 맞지 않는다.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의 최대 피해자는 한동훈이가 아니고 나하고 안철수였다. 이게 2017년 대선 때 있었던 일이잖아요. 나하고 안철수였다. 그러니 한동훈이는 그런 엉뚱한 짓 하지 말고 야당 폭주하는 국회 대책이나 세우라. 이렇게 한마디 했습니다. 제가 이 김경수 복권과 관련해서 당장 주말에 제주도의 아미고 회원들과의 모임, 또 지난주에 현장에서의 여러 아미고 회원들과의 모임, 자유우파 국민들과의 모임에서 계속 질문도 받고 의견도 들었어요. 제가 전해드리는 이 민심이 저는 자유우파 다수의 민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김경수 복권 카드. 이것 때문에 야권이 일대 균열이 시작됐다. 이 자유파 국민들이 깊이 생각 안 해도 딱 보이잖아요. 그렇게 발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한동훈이만 저렇게 사사건건 대통령에 맞서냐. 그냥 대통령이 판 열어주면 따라가면 되지. 또 당장 이번에 10명 이상의 보수 인사, 우리 쪽 선수들이 다 사면 복권되는데 저쪽에 김경수 하나 복권하는 거 사면도 아니고 복권인데 왜 그걸 가지고서 자꾸 시비를 거냐. 그럼 우리 쪽 선수들 사면 복권 시키지 말라는 뜻이냐. 당장 법무부 장관 때 한동훈이가 사면 시키지, 사면 건의를 하지 않았냐. 그래놓고 왜 이제 와서 복권을 반대하는 것이냐. 또 법무부 장관 때 뭐라 그랬냐. 사면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다 그러면서 야당에 뭐라 반발이나 이걸 막아섰는데 왜 이제 와서는 한동훈이 본인이 대통령 사면권에 이래라 저래라 개입하는 것이냐. 이거야말로 내로남불 아니냐. 결과적으로 한동훈이가 김경수 복권 그 정치적 맥락을 제대로 읽지도 못하고 경고망동 해가지고 김경수만 잔뜩 띄워주지 않았냐. 별것도 아닌 김경수가 엄청 큰 정치인처럼 돼버리지 않았냐. 간장 종지만도 못한 작은 그릇 아니냐 한동훈이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인데 재판부 이제 이재명 재판이 있잖아요. 선고. 재판부 입장에서는 김경수도 사면을 시켜주는구나. 복권을 시켜주는구나. 그러면 이재명에 대해서 법대로 해도 큰 문제가 없겠네. 나중에 대통령 사면권을 행사해서 풀어주면 되니까. 그래서 이재명 재판부가 정치적 부담으로부터 해방돼서 그야말로 법대로 판결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건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그렇게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들으니까 아하, 그렇겠구나. 선거범죄라서 안 된다. 그렇게 따지면 원세훈은 이번에도 사면 복구 못합니다. 또 한 가지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 문재인 지지자들 중에 일부가 한동훈 지지를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사실인지 아닌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문재인 지지자 대깨문들 중에 일부가 지난 대선 때도 윤석열 대통령 지지했잖아요. 이재명이는 도저히 못하겠다고. 그들 중에 일부가 지금 한동훈을 지지하는 이 활동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김경수가 복권이 되면 이 지지자들이 뭐하러 한동훈이 밑에 있겠어요. 다시 김경수한테 돌아가지. 문재인의 적통이고 노무현의 적통인데. 그걸 걱정해서 한동훈이가 김경수의 복권을 반대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을 정도입니다. 자, 따져보세요. 한동훈이가 김경수 복권 반대를 얘기해서 얻은 게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전국 전반에 걸쳐서 대통령과의 갈등설이 다시 불거졌지. 본인이 법무부 장관 때 사면 건의해놓고서 복권을 반대하니까 명분에 서지를 않게 됐지. 우리 자유우파 진영의 다수의 복권 사면 대상자들 입장에서도 야, 저게 우리더러 지금 하는 소리야? 김경수 안 되면 우리도 안 된다는 뜻이야? 결과적으로 저 1극 체제 이재명의 이 1극 체제가 균열이 가고 있는 상황을 한동훈이가 왜 나서서 거들어 주려는 겁니다. 이런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결국 한동훈이가 어설픈 아마추어 정치로 김경수 몸집만 키워주고 말았다. 라고 하는 세평이 저는 일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네, 이정찬에 대해서 좀 정리하는 칼럼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광복절 참석 논란이 계속 되는 것과 관련해서 아니 먹고 살기 힘든 국민들에게 이게 무슨 도움이 되는 논란이냐 이렇게 한마디 했습니다. 그러면서 건국절 제정 이런 건 처음부터 생각도 안 했다. 자꾸 생각도 안 한 것을 시비 걸어서 뒤집어 씌우려고 하냐. 그런데 지금 더불어민주당 종북주사파들하고 그다음에 이종찬이의 일부 광복회들은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이 건국절 제정 추진하려는 사전작업이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거든요. 이게 얼마나 황당한 주장인지 제가 잠깐 설명드릴게요. 자, 건국절을 만약에 제정한다고 칩시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자, 이제부터 건국절로 합시다라고 누가 떠들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법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지금 국회 의석 분포 잘 아시죠?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는데 어떻게 법을 만듭니까? 더구나 법을 만드는데 그래 독립기념관장이 상징적으로 매우 중요한 자리이기는 하지만 입법 관련해서 독립기념관장이 뭘 할 수 있다는 뜻입니까? 뭘 할 수 있겠어요? 독립기념관장이. 그러니까 건국절을 제정하려고 하는 무슨 의도를 가지고 이런 발상 자체가 입법 과정을 조금이라도 들여다보면 이게 얼마나 황당한 주장이고 덮어씌우기인지를 금방 알 수 있어요. 제가 더 이상 논평할 필요도 없을 겁니다. 자, 그건 그렇고 이 논란으로 사실은 논란이라기보다는 일방적으로 두드려 맞은 거죠.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이 저 종북 주사파들로부터 일방적으로 한 사나흘 두들겨 맞은 것 같아요. 한 일주일 됐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김영석 관장 논평한 것만 해도 한 서너 차례 되니까요. 그런데 저 종북 주사파들은 그야말로 개나 소나 다 나서서 지금 김영석 관장을 공격하는데 여러분
김영석 관장을 좀 변호하거나 옹호하는 이런 주장과 논평이 국민의힘에서 나온 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요 며칠 동안에? 아니 도대체 국민의힘은 뭐 하는 정당이야? 지금 우리 편이 한참 억울하게 두들겨 맞고 있는데 왜 단 한 명의 국회의원이 나서질 않느냐 말이에요. 그러면서 집권당이라고, 아니 쪽팔려서 어떻게 집권당이라고 그러지? 그래서 아니 국민의힘 도대체 뭐 하냐? 이런 질타가 쏟아지자 오늘 국민의힘이 입장문을 냈어요. 신동욱이 원내 수석 대변인, 민주당은 도대체 무슨 근거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을 뉴라이트 극우 인사로 몰아가고 윤석열 정권을 밀정 정권이나 단정 짓는 거냐, 뭐 이렇게 이제 비판했는데 왜 우리 스스로가 뉴라이트 극우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까? 뉴라이트가 무슨 극우예요? 뉴라이트는 이명박 정부 때 이명박 후보를 대통령에 당선시키기 위해서 새롭게 전열을 정비한 자유우파 단체예요. 근데 이명박 정부는 자유우파 진영에서도 실용주의 노선을 표방했던 정권 아닙니까? 그야말로 중도우파지. 그 중도우파 정권을 세우는 데 역할을 한 게 뉴라이트인데 그걸 왜 극우라고 연결짓습니까? 아니 그냥 뭘 잘 모르면 그냥 차라리 그냥 가만히 있어요. 뭘 돕겠다고 중불나게 나서서 엉뚱하게 지금 뉴라이트를 극우라고 단정을 짓습니까? 이거야말로 종북 주사파의 프레임에 그대로 놀아나는 겁니다. 이 논평 자체가. 제가 종북 주사파들이 김영석 관장을 이를테면 안익태 선생이 친일파로 지금 매도되어 왔잖아요. 그 우리나라 애국가를 작곡한 분을 친일파라고 매도를 하니까 그럼 우리는 맨날 애국가 부를 때마다 친일파 노래 부르는 꼴이 되잖아요. 그래서 김영석 관장이 안익태 선생 같은 친일을 안 했는데 친일파로 매도된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사실관계를 바로 잡겠다. 명예를 회복시켜드리겠다. 이렇게 얘기한 걸 갖고 시비를 걸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을게요. 이게 제가 종북 주사파들한테 묻는 겁니다. 창씨 개명하면은 친일파냐 아니냐? 창씨 개명 아시죠? 일본 일제 때 우리 이름 못 쓰고 일본식 이름으로 다 이름을 바꿔서 호적에다 올렸잖아요. 그걸 창씨 개명이라고 합니다. 자, 창씨 개명은 친일파냐 아니냐? 저 종북 주사파들이 박정희 대통령 친일파로 공격할 때 단골 메뉴가 이거예요. 박정희라고도 부르질 않아요. 다카키 마사온제로 부르지. 창씨 개명했거든요. 그러면 창씨 개명한 건 친일파다고 치면 일제시대에 조선인 땅에 살았던 우리 국민 99%가 다 친일파가 되는 겁니다. 그때 창씨 개명 안 한 대한민국 국민, 조선 국민들이 몇이나 됐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일본식으로 이름을 고치지 않으면 어떤 소리도 만들 수가 없는데. 무슨 수로 그걸 버팁니까? 그러니까 해외에 독립운동하러 나간 사람들 말고 창씨 개명을 안 하고 버티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 당시 조선 국민들의 99%는 친일파였다 지금 이렇게 매도할 거냐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자, MBC 제3노조가 이런 문제를 시비 걸면서 광복절 불참을 고집부리고 있는 이 종찬에 대해서
강력한 응징의 성명서를 냈습니다. MBC 제3노조의 성명은 이렇습니다. 대통령실이 건국절 추진하지 않는다고 아무리 확인을 해줘도 이종찬의 입장은 요지부동이다. MBC는 또 난리나 난 듯이 뉴스 데스크 톱에서부터 세 꼭지를 이 사태에 도배했다. 이종찬이 광복절에 불참하겠다면서 위세를 부리지만 우리는 MBC 제3노조입니다. 우리는 이종찬이가 광복절 기념식에 참석할 자격조차 없다고 본다. 이종찬은 독립투사 이시영의 종손자인 것을 자랑스러워한다. 1945년 10월에 임시정부 요인들이 귀국할 때 상해에서 태어났던 어린 이종찬이가 김구 이시영 등과 찍은 사진은 유명하다. 만약 그때 10살 먹은 이종찬이 1919년 이미 건국됐다고 그 자리에서 주장했다면 독립투사 할아버지들한테 꿀밤이 아니라 싸대기를 여러 차례 맞았을 것이다. 1919년 건국설은 2019년 좌파들이 들고 나왔다가 슬그머니 치웠다. 북한이 상해 임시정부 법통을 부정하는 것과 무관치 않을 것이다. 그런데 광복회장이라는 자가 다시 그 이설을 고집하는 게 참으로 낯설고 이해되지 않는다. 독립을 꿈꾸며 일생을 바쳤던 투사들, 해방 후 자유국가 건설을 위해 매진했던 지사들,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던졌던 선열들 앞에 대한민국 광복회장이야말로 참으로 부끄럽다. 이런 논평을 냈는데, 저는 이종찬이하고 이런 이념 문제는 별로 논쟁하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이게 논쟁할 대상이나 돼야 말이지. 저는 이종찬을 어떻게 보냐? 그야말로 출세주의, 기회주의, 시족주의에 물들어 있는 자다. 이렇게 봅니다. 이종찬이는 1960년 2월에 육사 16기로 군인이 됩니다. 그리고 71년에 육군 신분으로 중앙정보부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1980년 전두환 대통령이 정권을 잡자 중앙정보부 기획조정실장, 국가보위 입법회의 의원을 역임해요. 국보위 출신입니다. 이종찬이가. 그리고 민정당 창당을 주도합니다. 권정달과 함께. 그리고 그 민정당에서 공천받아서 11대, 12대, 13대, 14대 4번 16년간이나 민정당 공천을 받아서 국회의원을 해먹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 보수진영에서 온갖 권력과 부귀를 누리다가 1997년에 세상이 좀 바뀌어버려요. 김대중이가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그러자 이자가 무슨 재주를 부렸는지 잽싸게 김대중이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안기부장을 맡아요. 안기부장을 맡아서 국가정보원, 국정원으로 개편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현란하게 보수에서 좌파로 몸을 옮겼어요. 그리고 승승장구합니다. 계속. 그러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자 슬그머니 다시 이쪽으로 옵니다. 와서 광복회장을 꿰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자에게는 무슨 이념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출세하는 곳이라면은 이쪽도 좋고 저쪽도 좋다. 기회는 곧 찬스, 찬스는 곧 기회. 오면 잡아라. 민정당 국회의원 될 수 있으면 잡아라. 김대중 밑에서 국정원장 할 수 있으면 잡아라.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줄타기 하면서 온 거예요. 그러면 이자가 도대체 이념도 없고 가치도 없이
뭘 갖고 이렇게 줄타기를 하면서 여기까지 왔냐? 제가 보기에 이거 시족주의예요. 시족주의. 이회창, 이시영, 이회영, 이시영. 요 집안 이거밖에는 눈에 들어오는 게 없어요. 이회영, 이시영이하고 김구가 아주 막역한 사이였다. 그리고 이회영이 사실상 아나키스트적 경향이 있었다. 그래서 그 집안들끼리 가깝다는 그걸 가지고 광복회장 하면서 이번에 독립관장으로 어떻게든 문제 많은 그 김구의 손자를 독립기념관장으로 밀어놓으려고 온갖 짓을 다 했던 거예요. 근데 워낙 하자가 많아서 안 된 거예요. 압도적으로 독립기념관 관장 심의위원회에서 압도적으로 김영석 교수를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갖고 지금 계속 트집 잡으면서 사리분별이 잘 안 되는 극히 일부 광복회 회원들을 선동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난장을 지는 거예요. 그야말로 행패를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종찬에 대해서 이렇게 논평을 하고 있는 제가 참 한심합니다. 그야말로 허접한 이런 자인데 어쨌든 이런 자가 어찌어찌해서 광복회장을 꿰차고 이걸 가지고 정말 초유의 광복절 불참이라고 하는 걸로 끌고 가면서 나라를 지금 사분을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회주의자, 이런 출세주의자, 이런 시족주의자, 이런 자의 노름에 더 이상 놀아나지 마십시오. 광복회 회원 여러분. 스스로 자정하십시오. 광복회가 나서서 이종찬이 같은 자 빨리 쫓아내십시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독립유공자 후손 100여 명을 초청해서 오찬을 함께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독립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나라를 되찾을 수 있었다. 독립영웅들께서 남겨주신 독립의 정신과 유산이 영원히 기억되고 유공자와 후손들이 합당한 예우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면서 자유의 가치를 지키며 발전시켜온 선조들의 뜻을 절대 잊지 않겠다. 자유, 평화, 번영의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데 모든 힘을 쏟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오늘 100여 명의 독립유공자 후손들과 함께 오찬을 했는데 오늘 초청된 분들 중에는 독립운동가 허석 선생의 5대 손이고 2024년 파리올림픽 유도 국가대표로 출전해서 은메달을 딴 허미미 선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허미미 선수는 한국 국적과 일본 국적을 동시에 가진 이중 국적자였어요. 그런데 한국의 국가대표 유도 국가대표가 되기 를 바란다는 할머니의 유언에 따라서 일본 국적을 포기하고 이번에 한국 국가대표 선수로 출전해서 은메달을 땄습니다. 또 백번 김구 선생의 손녀 사위인 김호연 빙그레 회장도 참석했고 독립유공자 신광열 선생의 아들 신민식 자생의료재단 사회공헌위원장도 참석했습니다. 또 독립운동가이자 유한양행 창업주인 유일한 선생의 손녀 유일링 유한학원 이사 그리고 이육사 시인의 외동딸 이옥비 씨 등도 참석했습니다. 이렇게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참석했는데 오늘 특히 공병삼 소방관 이분은 증조부가 독립유공자고 조부가 6.25 전쟁 참전용사고 부친은 월남전 참전용사입니다. 이 대러리어 국가에 헌신한 보훈 명문가 후손 중에 한 분이죠. 공병삼 소방관도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이종찬이는 없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이
이런 오찬을 하면서 내일 광복절이 그야말로 광복 독립의 참뜻을 되새기는 우리 국민 모두가 하나 되는 그런 통합의 장으로 되기를 절실히 바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복절 특사로 김경수를 포함한 대대적인 사면과 복권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이종찬 이자가 지금 행패를 부리고 있어요. 깽판을 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이종찬이를 따르는 몇몇 광복회 회원들이 뭐 극소수죠. 이자들이 계속해서 갈라치기를 하고 있는데 이자들은 뉴라이트라고 딱지를 딱 붙이고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이 자기는 뉴라이트가 아니라고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뉴라이트라고 몰고 가면서 뉴라이트 판별법이라고 하는 것까지 자료를 만들어서 돌리고 있어요. 이 광복회가 돌리고 있는 뉴라이트 판독법. 자, 여러분들 이 중에 9개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면 뉴라이트라는 거예요. 우선 뉴라이트는 나쁜 거 아닙니다. 근데 마치 이것들이 뉴라이트면 무슨 큰일 날 것처럼 무슨 악마처럼 뉴라이트를 딱 만들어 놓고서 너 뉴라이트지. 지금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여러분들 광복회 이종찬 무리가 뉴라이트 판독법이라고 해서 제시한 9가지 중에 단 하나라도 걸리면 뉴라이트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은 뉴라이트인지 아닌지 이 이종찬 무리의 기준에 따르면 여러분은 뉴라이트인지 아닌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이승만을 건국 대통령이라고 하면 뉴라이트야. 여러분들 다 걸리겠네. 이승만을 건국 대통령이라고 하면 뉴라이트야. 이게 첫 번째예요. 2. 1948년을 건국절이라고 주장하면 뉴라이트야. 1948년을 건국했다라고 주장하면 다 뉴라이트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빼박이야, 빼박. 빼박 뉴라이트야. 이자들의 기준에 따르면. 뭐 이렇게 쭉 나가는데요. 뭐 보면 식민사관을 은연중 주장. 이 은연중 주장이 뭐야 도대체. 맨 마지막엔 뉴라이트에 협조하고 동조하고 협력하면 뉴라이트야. 이게 진짜 머리도 없는 것들이 몇 명 모여가지고서 이걸 뉴라이트 판독법이라고 공개적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돌리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건국 대통령 이승만 기념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지금 소액 다수 후원받고 있잖아요. 그거 기부한 사람 전부 뉴라이트야. 건국전쟁 다큐멘터리 영화 177만 명이 봤다는데 그거 본 사람 전부 뉴라이트야. 그래서 제가 이런 식의 이 이종찬 무리의 그야말로 자의적인 이런 주장에 따르면 뉴라이트가 문제가 아닙니다. 일제시대 제가 어제도 그런 말씀 드렸어요. 일제시대 창씨개명한 사람 전부 친일파 되는 거야. 좀 심하게 얘기하면 이 이종찬이 이거는 뭐 상하이에서 태어났을 거예요. 10살 때 뭐 이렇게 한국으로 들어왔다는데 한국에서 살던 사람 전부 친일파가 되겠지. 왜? 일본 총독부의 지시를 따랐을 테니까. 안 그러면 재산 뺏기고 감옥 가고 했을 테니까. 다들 일본 식민지 총독부가 시키는 대로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부 친일파 되는 거야. 무식하면 용감하다는데 저는 광복회 절대 다수 회원들은 그렇다고 생각 안 합니다. 이종찬 무리, 극소수의 이종찬 무리들 그야말로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사퇴 압박에도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물러설 이유 없다 이러면서 버티고 있습니다.
김영석 관장은 언론에서 사퇴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오히려 개인 휴대폰으로는 또 이메일을 통해서는 사퇴하지 말고 버텨야 된다는 격려의 메시지가 훨씬 더 많다. 이러면서 절대 사퇴하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또 역사학자로서의 내 생각은 바뀐 것이 없다. 나는 당당하다. 자, 이런 상태에서 광복회 일부 이종찬 무리들과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김영석 관장을 집중 공격한 지가 벌써 며칠째입니다. 각종 언론에서 김영석 관장, 이 종북 주사파 편향된 언론들이 연일 김영석 관장을 몰아세우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어제 논평했죠. 국민의힘은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국민의힘은 도대체 뭐 하냐고. 역사전쟁 피해 도망나만 다닐 거야? 여기 매일신문이 있습니다. 대구매일신문인데요. 이 대구매일신문의 사설이 너무 내용이 좋아요. 제가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이건 제가 여러분께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독립기념관장을 둘러싼 역사전쟁. 국민의힘은 뭐 하고 있나? 조국혁신당의 조국이는 김영석 관장 임명을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기념관장에 전두환을 임명한 꼴이다라고 비난했어요. 박지원이는 상해 임정이 우리 정부의 시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일제 밀정에 비유하기도 했어요. 야권은 김영석 관장 임명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그리고 친일 임명사전 오류 수정 필요성을 제기한 김영석 관장에게 대한 강력한 거부감과 대한민국 건국일을 둘러싼 심각한 논쟁이 이 배경에 깔려 있다. 그런데 불공정하고 편파적이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친일 임명사전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김영석 관장의 주장이 왜 문제인가? 대한민국 건국 시점 논쟁 역시 논쟁거리가 아니기는 마찬가지다. 주지하다시피 근대 국가란 국가 성립의 3대 조건, 국민, 영토, 주권, 이것을 충족하느냐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다. 셋 중에 어느 것 하나도 없으면 국가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역사적 현실이다. 이 3대 조건이냐 아니면 하나 더 집어넣어야 된다. 국민, 영토, 주권, 그리고 정부까지 있어야 된다. 4대 조건이다. 뭐 이런 논쟁은 학술적으로 있지만 어쨌든 어느 쪽으로 보든 상해 임시정부는 국민도 없고 영토도 없고 주권도 없는 상태에서의 상징적인 독립운동체였다. 그걸 어떻게 대한민국 건국이라고 볼 수 있냐. 임시정부는 한반도를 배타적으로 지배하지 못했고 어느 영토도 배타적으로 지배하지 못했다. 국민을 실효적으로 통치도 못했다. 세금 거뒀냐 국민들한테 상해 임시정부가. 못 거두지 않았냐. 외교 주권을 인정받지도 못했다. 따라서 상해 임시정부를 대한민국 건국으로 강변하는 것은 정신승리에 불과하다. 그리고 1919년에 이미 대한민국이 건국됐다면 그 이후에 항일 독립운동은 뭐하러 했냐? 독립됐는데 뭐하러 독립운동을 하냐? 집 없는 소름이야 이로 말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택적금을 이제 붓기 시작한 그 시점을 내 집 마련 시점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지 않냐. 대한민국 정부가 상해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온 것과 대한민국 건국은 전혀 차원이 다른 얘기다. 야권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일제 밀정 발언을 하고 김영석 관장에 대해서 마치 5.18 광주 기념관에 전두환을 임명한 꼴이라는 비난은 팩트와 전혀 관계없는 선동에 불과하다. 김영석 관장이 내가 일제 강점을 옹호했다는 증거가 있으면 하나라도 가져오라고 밝혔는데 야권은 어떤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 광복회는
역사관에 대해서 공개 토론하자는 김영석 관장의 제안에 지금껏 대답을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 물러나라고만 주장한다. 반대를 위한 반대 아니냐. 그런데 이렇게 광복회 야권이 전부 다 이 김영석 관장을 물러가라 그러면서 대통령까지 밀정이니 뭐니 하면서 압박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한동훈은 그런데 이 상황에서 뭐라고 그러고 있냐? 차분히 좀 지켜보자.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자. 는 입장이라는 거다. 지금까지 국민의힘은 역사 문제, 사드 문제, 광우병 문제, 역사적 국가적 쟁점 사안에 대해서 늘 미온적 태도를 보여서 무기력하고 무사한 일로 일관해 왔는데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야당이 대통령을 향해 일제 밀정이라고 하고 국회 결의안까지 제출하면서 선동하는데도 남의 일 보듯이 한가하기만 하다. 야당의 공세에 여당이 정면 대응하지 않으니 전후 사정을 정확하게 모를 수밖에 없는 국민들은 이것도 윤석열 정부가 뭔가 잘못했구나 라고 의구심을 갖기 쉽다. 이렇게 해서 이념 싸움에 역사 전쟁에서 밀리고 난 뒤에 이재명이니 조국이니 백날 비난하고 비판해봤자 국민들은 아이고 옳은 일 하다가 또 탄압당했네 라고 생각하지 않겠느냐. 싸워야 할 자리에서 싸워야 할 때 싸워야 승리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한동훈이가 뭐라 그러고 있다고요? 차분히 좀 지켜보자. 어떻게 흘러가는가지 보자. 그래도 국민의힘에서 나서는 사람이 없지는 않습니다. 권성동, 국가적으로 기념해야 할 행사가 반쪽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종찬을 비롯한 일부 인사들이 광복절 행사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 논란의 중심에는 이종찬이 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지도 않은 건국절을 제정한다면서 선동적 비난을 퍼부었다. 스스로 만들어낸 상상에 화를 내는 셈이다. 심지어 현 정부에 일본의 밀정과 반역자가 있다고까지 했다. 공법단체의 수장인 이종찬이 비현실적 의혹을 남발하며 음모론의 발신자 확성기가 되어버렸다. 이종찬은 광복회 취임 당시에, 이게 권성동의 발언입니다. 국가 중추 원로 기구로 위상을 갖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광복회 회장이 광복절 행사 불참을 선언하는 거 결코 중추 원로 기구의 수장이 할 행동은 아니다. 누구보다 갈등을 중재해야 할 광복회장이 오히려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점이 안타깝다. 또 이종찬은 라디오 방송에서 뇌물죄 전력이 있는 사람을 독립기념관장에 추천했다고 밝혔다. 존재하지도 않는 건국절 제정 음모론은 살포하면서 자신이 점지한 사람은 레 미제라블을 인용하면서까지 추천을 강행했다. 이게 이종찬이다. 권성동이 이렇게 제대로 할 말하고 나섰어요. 자, 그런데 신지호라는 자가 갑자기 뛰어들어가지고, 이게 지금 당의 전략기획 무슨 부총장인가 그래요. 갑자기 뛰어들어가지고 이종찬이 용산에 밀정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종찬이야말로 일본 극우의 기품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본다고 주장을 해버렸어요. 이 좀 맥락이 좀 전혀 안 맞는 엉뚱한 비난을 퍼부은 거예요. 아니 이렇게 주장한다고 해서 어떻게 일본 극우의 기품제입니까? 이렇게 되니까 개혁신당은 광복절에 참석하겠다는 입장이었거든요. 근데 이준석이가 아이고 저 여당 저게 정상이 아니다.
저 신조어의 발언을 보니까 저게 여당이 정상이 아니다. 아니 나 광복절 못 가겠다. 이래버렸습니다. 이정찬의 헛발질도 헛발질이지만 이 신조어의 헛발질은 이건 도대체 설명할 방법이 없네. 누구를 어떻게 공격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실력이 안 되면 그냥 조용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지. 자, 유건일 선생의 광고 형식의 칼럼을 가지고 제가 이 문제를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법통 개성이라고 하는 대한민국 헌법 전문의 표현은 정통성 개성을 의미하는 것이지 헌법 질서에서의 적법성 개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정신 개성이 아니고 실제 건국이 언제였냐? 1948년 8월 15일이다. 그래서 1949년 8월 15일에 독립 1주년 기념식을 한 거다. 48년이 원년이니까 건국. 또 1958년에 건국 10주년 기념식을 하게 된 거다. 1998년에 김대중이가 건국 50주년 기념사업을 선언했다. 48년부터 50년이 지나서 1998년이 되니까 김대중이도 건국 50주년이라고 기념사업을 했다. 또 노무현이는 광복절 경축사에서 우리가 1948년에 민주공화국을 세웠다고 선언했다. 이 좌파들도 김대중이 노무현이도 다 1948년을 건국의 해라고 전제하고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냐. 그런데 극좌는 독립운동 할 때부터 3.1운동을 민족 부르주아 운동이라고 격하했다. 조선공산당이 그랬어요. 그들은 공산당 계급혁명만이 옳다고 우겼다. 임시정부도 인정하지 않았다. 남로당은 이승만 김구를 반동이라고 매도했다. 그런가 하면 김구식은 이승만 박사의 대한민국 건국 노선에 등을 돌렸다. 김일성이한테 말려서 1948년 2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정당 사회단체 연석회의에 김구식이 참석하고 그리고 대한민국 건국을 위한 1948년 5월 10일 총선거를 거부했다. 이 두 사람은. 자, 원래 1910년대, 20년대를 돌아가서 보면 우리나라에는 그때부터 좌파와 우파가 있었어요. 자유우파와 좌파가 있었어요. 그런데 자유우파와 좌파가 당면의 적인 일제에 저항하기 위해서 손을 잡았어요. 마치 장제스와 마오쩌둥이 국공합작하듯이 손을 잡았어요. 서로 생각이 다르다는 걸 알면서도 당면의 적인 일본 제국주의에 투쟁하고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서 손을 잡았어요. 손을 잡았는데 이 손을 잡아서 만든 기관이 신관회라고 하는 독립운동 단체입니다. 이게 언제 만들어졌냐? 2027년 2월 15일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상해 임시정부도 자유우파가 있고 좌파가 같이 섞여 있었던 거예요. 신관회는 가장 규모가 큰 독립운동 단체였는데 이게 좌우가 함께 모여서 만든 거예요. 1927년에. 그러면 좌파는 언제부터 조직을 했냐? 1925년부터 조직을 제대로 했어요. 조선공산당. 1925년에 조선공산당을 창당해요. 그때까지 우리 자유우파 진영은 따로 조직을 만들질 않았어요. 그러면 자, 우리 자유우파는 좌파와 손을 잡아서 당면한 일본 제국주의와 투쟁하면서 뭘 목표로 했을까요? 뭘 목표로?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을 세우는 것을 목표로 한 겁니다. 좌파는 1925년에 조선공산당을 딱 만들어 놓고 그리고 좌우 합작을 했어요. 그러면 이 조선공산당 좌파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인민민주주의 공산주의 체제를 만드는 게 이자들의 목표였어요.
길이 달랐단 말이에요. 완전히 달랐단 말이에요. 한쪽은 대한민국과 같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건설하기 위해서 좌파와 손을 잡고 독립운동을 했어요. 좌파는 지금 북한의 김일성 집단과 같은 공산주의 체제를 건설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자유우파와 손을 잡고 일제와 싸웠어요. 이게 우리의 1910년대, 20년대, 30년대, 40년대 현실이에요. 그래서 당면한 적인 일제가 연합군에 의해서 물리쳐지고 난 다음에 이 1945년 8월 10일 해방공간에서는 이제 당면한 적이 사라졌으니까 그 당면한 적과 싸우기 위해서 함께 손잡았던 일시적으로 자유우파와 좌파는 헤어져서 치열하게 전쟁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3년간의 전쟁 끝에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세우려고 하는 자유우파가 공산주의를 세우려고 하는 좌파를 꺾고 1948년에 자유민주주의 체제인 대한민국을 건국한 거예요. 해방보다 건국이 훨씬 중요한 겁니다. 이걸 부정하는 자들이 이종찬물이고 종북 주사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당당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뭐? 이승만을 건국 대통령이라고 인정하면 뉴라이트라고? 그래! 고성국이 뉴라이트다. 어쩔래? 1948년을 건국이라고 주장하면 뉴라이트라고? 그래! 고성국이는 뉴라이트다. 그게 뭐 잘못됐냐? 이렇게 당당하게 외쳐야 된다고. 여러분, 헛발질 그만하고 핵심은 좌파의 적화 전략에 우리 자유파가 어떻게 대응하는가입니다. 이거는 1910년에도 그랬고 1920년에도 그랬고 1940년에도 그랬고 1970년에도 그랬고 2024년 지금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적이 종북 주사파,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려고 하는 종북 주사파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번에 이 광복절 논란, 김영석 독립진영관장 임명과 관련돼서 종북 주사파가 공격하는 것의 그 핵심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전복하려고 하는 종북 주사파들의 체제 적화 전략인 거예요. 이것에 어떻게 우리가 정확하게 대처할 것이냐. 헛발질하지 말고 이렇게 힘을 모아가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오늘 결론으로 드립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네, 오늘 고성국 칼럼은 이 막말만큼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답니다. 김건희가 살인자다. 김건희 윤석열이 죽였다. 이게 국회 법사위에서 전현희라는 자가 외친 소리입니다. 대통령실은 즉각 전현희의 그거는 이성을 상실한 폐륜적 망언이다.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면책특권 뒤에 숨어 국가원수인 대통령의 영부인에게 이성을 상실한 폐륜적 망언을 퍼부었다. 민주당의 사과와 책임있는 조치를 요구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용서할 수 없는 반인륜적 폭언이다. 전현희의 국회의원직 제명안을 제출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일단 민주당의 공식적 사과와 설명을 요구한 상태다. 야당의 입장을 지켜본 후에 추가 입장을 표명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어제 저희 고성구TV의 고정 코너 걸리면 죽는다. 이게 보니까 조회수가 24만이 넘었더라고요. 걸리면 죽는다처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 전현희가 딱 걸렸어요. 이른바 그동안의 우리 정치에서 지켜져 왔던 이 금도가 무너진 지는 오래됐습니다. 아무리 금도가 무너진
지금이라 하더라도 그러나 넘지 않아야 될 선은 또 있는 겁니다. 대통령 영부인을 살인자라고 부르고 대통령과 영부인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서 김건희, 윤석열이 죽였다. 이거는 저 종북주사파 시정 잡배 양아치들도 이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이 국회의원이 상임위에서 했다고 해서 면책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 면책특권 폐기하자는 얘기가 벌써부터 나왔던 것 아닙니까? 이런 자들한테 무슨 특권을 줍니까? 면책특권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 권위주의 시대에 야당 의원들이 하도 위축돼서 할 말 제대로 못하니까 국회에서라도 발언하면 그거 책임 묻지 않겠다고 했던 민주주의를 보호하고 신장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서 우리가 도입했던 겁니다. 이런 폐륜적 막말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면책특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쨌든 실정법상 면책특권 범위에 해당되는지는 법률적으로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 설사 면책특권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이 사안만큼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켜야 될 최소한의 선이 있다. 이걸 넘어서면 걸리면 죽는다를 확실하게 보여줘야 됩니다. 일벌백계. 종북주사파들도 아예 대한민국 체제를 내심 속으로는 다 부정하겠지만 그래도 국회의원 배지 달고 있으면 형식적으로는 대한민국 체제를 인정하면서 뭔가를 하겠다고 지금 배지를 달고 있는데 배지는 달고서 이 대한민국 체제의 기본도 지키지 않겠다고 하면 이자들한테 철퇴를 내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점에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전현희를 이번에 응징해야 한다. 그걸 통해서 아무리 야당이 종북주사파가 국회를 장악하고 있다 하더라도 해서는 안 될 선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보여줘야 된다. 이 점 관련해서 대통령실과 정부 그리고 국민의힘이 한마음으로 행동해야 된다. 이 점을 제가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네, 고성국 칼럼입니다. 대리 사과로 덮을 수 없는 폐륜적 망언입니다. 예, 전현희 의원직 제명까지 가야 된다고 저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오늘 박찬대가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현희가 김건희가 살인자다. 김건희, 윤석열이 죽였다. 이렇게 소리친 부분과 관련해서 질문이 나왔어요. 그러자 박찬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민들이 보시기에 거슬리고 불쾌하셨다면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된다 이랬어요. 생각됩니다 이랬겠죠. 생각됩니다 하고 생각합니다 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생각합니다는 지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뜻이에요. 사과할 때 죄송합니다 하면 지가 죄송한 거야. 사과하는 거야. 죄송하게 생각됩니다 그러면 뭐예요 이거. 이야말로 수동태를 통해서 사과라는 단어는 쓰지만 유감이라는 단어는 쓰지만 빠져나가는 거 아니에요. 유체이탈 합법으로. 그러면서 이 박찬대가 맞으면 전현희 대신에 유감 표명이랍시고 했는데 그것도 수동태로 유체이탈 합법을 통해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박찬대가 저도 과거에 2번 정도 심한 얘기를 한 적이 있다고 하면서 예를 들어요. 국민 앞에서 이렇게 나대면 안 된다 이런 말을 했는데 그거 과거에 자기가 심했다는 거예요. 나대면 안 된다 이 표현이. 그 다음에 회의 도중에 상대방이 의사의 진행을 하지 못할 정도로 끼어들길래 입 다무세요 라고 한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자기가 심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김건희 여사를 향해서 살인자라 그러고 김건희가 살인자다. 김건희 윤석열이 죽였다. 호칭도 안 붙여요. 이렇게 폐륜적 막말을 내뱉은 전현희의 이 막말과 입 다무세요. 그렇게 나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같습니까? 이걸 비유라고 해요? 그러면서 유감 표명이라는 게
국민들이 보시기에 거슬르고 불쾌하셨다면 가정법으로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된다. 그래, 이걸 사과라고 합니까? 이건 사과가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든 이걸 사과랍시고 했어요. 그러니까 대리 사과랍시고 한 겁니다. 대통령실은 박찬대의 이 발언이 전해지자 전현희가 공개 사과하라. 그렇지 않으면 박찬대의 유감 표명은 거짓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전현희 의원이 국민과 대통령 부부를 향해 공개적으로 사과해야 한다. 전현희 의원이 직접 사과하지 않는다면 박찬대 원내대표의 유감 표명도 거짓일 수밖에 없다. 자, 전현희, 저는 사과받을 이유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찬대가 대리 사과할 것도 없고 전현희한테 우리가 사과받을 일도 없다. 그냥 의원직 제명으로 처리해야 된다. 그리고 사법 처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예, 우리의 자유우파 전사 이종배 시의원이 나섰습니다. 김건희 살인자라는 전현희의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고발 기자회견이 오늘 있었습니다. 전현희는 국회에서 김건희가 살인자다. 김건희 윤석열이 국장을 죽인 것이다. 살인자 이렇게 주장했다.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다. 김건희 여사는 권익위 간부 사망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오히려 권익위에 대해서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한 물타기다. 권익위는 야당 대표에 대한 응급치료가 유죄라고 말하는 것인가? 대통령 부인의 디올백 수수에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없고 신고 의무도 없다며 무죄를 준 권익위가 야당 대표에 대한 응급치료는 유죄라고 말하는 것인가? 살아있는 성역으로 등극한 대통령 부인에 대한 면죄부 특혜조사로 들끓는 국민의 비난을 야당 대표를 땔감 삼아 돌파하겠다니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권익위를 집요하게 비난하고 강하게 압박해왔다. 또 민주당 천준호는 조사 통보는 권익위의 국면전환용 정치 행위다. 건희 권익위. 김건희 여사 이름을 갖다 붙여서 건희 권익위는 정권 보위부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 강력 규탄한다. 보복 조사한다. 등의 표현으로 권익위를 강하게 압박했다. 이렇게 민주당은 처음부터 권익위원회를 강하게 압박했고 권익위가 김건희 여사와 이재명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자 온갖 비난을 퍼부으며 견딜 수 없을 만큼 강하게 권익위를 압박했다. 반면에 김건희 여사는 권익위원회에 대해 지금까지 단 한마디도 한 적이 없다. 따라서 김건희 여사를 살인자라고 한 것은 비열한 적반하장이자 끔찍한 인격 살인범죄다. 아무 근거 없이 비방을 목적으로 거짓 사실로 김건희 여사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므로 전현희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발한다. 이종배가 나섰습니다. 대리사과, 그건 택도 없는 것이고요. 전현희의 사과도 저는 받고 싶지 않아요. 대통령실은 전현희가 직접 국민과 대통령 부부에게 사과하라고 하지만 저는 그게 사과받을 일이냐, 사과받고 끝낼 일이냐. 의원직 제명 추진하고 그리고 사법처리, 엄중한 사법처리를 통해서 최소한 해서는 안 되는 선이 어딘지는 국민들에게, 정치권에게 확실히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